제가 그림쟁이인데 좀 가방끈이 길어요. 근데 가방끈이 길지만 어쨌든 저는 학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이제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요즘 동시대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역사적인 어떠한 예술가들을 탄압하고 했었던 그런 과오 이런 것들을 예를 좀 짚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이 미술을, 현대 이 미술들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도 막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솔직히 약간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이 보수주의라는 이 타이틀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는 언제나 자유롭게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사는 혁명사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술이라는 것은 뭐 미술을 떠나서 모든 예술은 전통을 거부하고 다른 것, 무언가 다른 것,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하는, 창작해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보면은 뭐 이런 이게 안 되네. 이 선사 시대에 나왔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예, 그리스 로마 시대의 라오콘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자체는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과 제사를 위한 그냥 단지 조각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빌렌도르프는 기원전 25,000년 전에 이런 작품인데, 이제 기원전 175년, 뭐 150년 이때 가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라오콘 같이 캐논이 그 황금 비율 다 아시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수학적 공식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진정한 이제 시각적으로 뭐라 해야지, 이제 발현할 수 있는 이런 미술품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게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 예술이 그냥 그대로 이때 이 선사시대 때처럼 계속 지속이 됐다면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술들은 그냥 단지 우상들일 거예요. 재단에 뭐 이런 제사를 위한 어떠한 기념품들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런 수학적인 개발들과 또한 작가들의 이런 테크닉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헬레니즘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해요. 이 라오콘 작품은 바티칸에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전통을 막 무조건 고수하고 이것만이 막 이렇게 기레, 이런 건 장인 정신인 거죠. 저희 예술가들에게는 그런 장인 정신을 요구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항상 전통을 깨고 그 전통을 탈주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감과 사명감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거는 항상 이 예술은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로움과 그리고 자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항상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체인 사업자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작가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예술을 한다 이러면 뭐 젖발이네 막 이런 태도보다는 그냥 1인 기업가구나, 사업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시장 경제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아픈 얘기인데 재작년쯤이었나? 진중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 우파는 작업 취향이 너무 옛 것에 후지고 현대미술은 이제 보수를 비판하면서 지지고 볶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는 미술을 향유를 할 줄 몰라요. 몰라, 아예 몰라. 현대미술을 자기 살기 바쁘니까 현대미술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럼 결국에는 이 현대미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강남 좌파라는 거죠. 좀 약간 되게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자고 좀 슬프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이 동시대 예술가잖아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내 작품을 결국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인 거야. 너무 슬픈 거예요. 억울하고. 그러면은 누가 내 작품을 사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뭐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고 많은 생각이 많지만 그만큼 좀 이 보수 진영은 이 현대 예술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악이라고만 이제 규정을 해버리고 좀 배척하고 어떠한 미술을 봤을 때 이것도 뭐 빨갱이들 예술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솔직히 저희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예술가들과 이런 보수주의자들과의 이런 언어 대화들이. 그래서 솔직히 가끔 가다는 좀 몇 년 전에 몇 년 전은 아니야. 그래 이것도 2년 전이다. 그 작가 이름은 이탈리아 작가여서 좀 이름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작가가 이제 모마에 바나나를 하나 붙였어요. 바나나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 은색깔 테이프에다가 그냥 모마 그 흰 벽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딱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이렇게 현대미술이 타락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막 대서특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어떠한 조형적인 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현대미술 미술 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없고 그냥 이게 과연 예술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솔직히 할 말 없죠. 그냥 바나나 붙인 거긴 하니까. 하지만 그 이면의 것들을 조금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댓글들이 다 막 이 포스트 모던의 뭐 예술이 망가졌습니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이 다 똑같아요. 뭐 무슨 전체주의 같아.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 그 욕을 막 하세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자신의 그 히틀러만의 미감이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이었던 건 다 아시죠? 위대한 독일 미술전 이름만 들어도 가기 싫다. 이 전시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옆에 부대 행사로 태페 미술전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이 위대한 독일 미술전은 이제 좀 그런 옛날에 아카데믹한 뭐 이런 뭐 바로크 그런 좀 화려하고 막 웅장한 미술을 막 전시를 해놨고 이 태페 미술전은 여러분이 정말 다 잘 아시는 이런 작가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반고흐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죠? 반고흐 너무 사랑하시고 고갱, 타이티의 여인들, 마티스의 붉은 방, 앙리 마티스, 그리고 여기 호안미로, 샤갈, 유대인이신 거 다 아시죠? 샤갈, 마르크 샤갈. 그리고 진짜 많이 패러디되는 이 뭉크의 절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카소까지. 여기에 뭐 칸딘스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가는 히틀러한테 639점을 압수당했어요. 작품이. 웨젠 키르이너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는 639점을 압수당하고 그리고 스위스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스위스로 여행 갔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 그림을 빼앗겼다는 그 억울함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결국에는 키르이너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 표현주의 작가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뭉크 좀 그 세대인 그런 표현적인 작가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 작가들의 위상은 말도 못할 거고, 그 테페 미술전과 독일의 그 위대한 미술전 같이 전시를 했을 때 5배나 더 많이 갔어요. 테페 미술전에 사람이 5배나 더 많이 왔어요. 관람객이.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떠한 현대 미술에 대해서 계속 터부시하고 뭐 아니야 우리랑은 결이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쪽은 계속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더 그 미술의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미술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메카시즘. 예. 네. 메카시는 그 완전 반공주의 하려고 이 어마무시한 이 파시즘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 메카시즘 이 시대를 거의 중세 시대만큼 미술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작가들이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그중에 뭐 피카소도 있죠. 왜냐면 이 메카시는 그때 당시에 이 모더니즘 자체를 모더니즘이 어쨌든 막스, 프로이드, 소시르 이 사람들 세 사람을 기초로 시작이 돼요. 모더니즘 자체가 그것들을 자체로 분석을 하고 그것들 자체로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악인 거야. 유럽에서 넘어온 이 모더니즘 작품들,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 무조건 다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진짜 똑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그 누구지? 아까 히틀러처럼 그냥 뭐 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나쁘고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슬며시 자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라는 새로운 이 대안을 슬며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술의 주권이었던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제 미술 시장이 옮겨오게 됩니다. 이제 명실부동의 그냥 1위가 돼버려요. 뉴욕의 미술 시장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 메카시가 왜 이 추상표현주의를 선택을 했냐면은 특히 이제 그 메카시즘의 중요한 그게 있어요.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이제 그 미술 이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책에 이 중요한 게 자유사회의 자유사고 체계라는 그 말이 있어요. 네,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나?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 반도 못했는데 죄송해요.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추상표현주의에 잭슨 폴록을 필두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잭슨 폴록, 윌렘 드크니 또 그게 같이 덩달아서 유명한 그 팝아트 그리고 극사실주의까지 이 미술 시장을 그냥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그 뉴욕이.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그게 비싼 그림 이즈 좋은 그림 공식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요즘은 그냥 작품 무조건 비싸면 다 좋은 그림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린버그가 이야기한 이 자유사회 체계가 결국 이 히피와 그리고 반전운동과 그 68혁명의 도화선이 돼요. 그들의 슬로건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반공하려고 완전 그 모더니즘 싹을 잘라내려고 우리께 이 새로운 뭐라 해야지? 하여튼 우리 추상표현주의가 진정한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도 미술 시장 여전히 1위예요. 중국이 막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림값 올리고 난리를 쳐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규모가 천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예술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콧대가 찌르던 미켈란젤로가 율리오 2세에게 붙잡혀가지고 어시도 없이 시스티나 천장화를 그렸어요. 절대 안 잡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왕정화가 고야는 공정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렸지만 걔는 막 조롱했어요. 스페인 그 왕가를 되게 막 바보같이 그려놨어. 근데 결국엔 걔 왕정화가예요. 스페인이 왕조에 그냥 무조건 고야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해서 근데 해서 작가들이 모르지 않아요. 자신들이 자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전혀 모르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권력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손이 뭔지 아세요? 국가입니다. 제 모든 좋은 전시 그리고 지원금 다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가장 큰 컬렉터이자 가장 큰 손인 국가에 충성봉사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마무리하고 최근에 전시가 썼던 작가들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떠한 순수하게 미술을 순수하게 미술을 접근하는 작가와 마크시스트의 후예로서 미술 그 자체를 무조건 이제 계급으로 보는 그런 두 작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위영일 작가라고, 이 작가는 전형적인 미술에 대한 탈주를 얘기를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뭐지라고 싶은데 그냥 평면 추상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조각조각된 다 캔버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고정된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이동하면서 봐야 돼요, 이 작품은. 그래서 갔을 때 저런 캔버스 옆면에 가면은 이러한 또 추상 표현주의 같은 어떤 추상화 같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한 어떠한 고정된 회화, 한 점이라는 고정된 회화,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작품이 회화는 무조건 벽에 걸려야 하는가, 무조건 이렇게 90도 이게 직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인 거죠. 어떤 그 미술사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탈주에 관심이 있는 어떤 진짜 그 순수한 어떤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작가고, 최근에 진짜 크게 저희 현대미술관, 저희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엄청 크게 하고 있는 되게 나름 이제 젊은 66년생입니다. 히토 슈타이어라고 독일 작가인데, 이 작가의 키워드는 데이터, 그리고 권력 구조, 노동입니다. 딱 키워드만 들어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 데이터 세계에서 일어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 구조가 생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때로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노동들, 요즘 뭐 유튜버들, 뭐 아프리카 BJ들 막 이런 새로운 사람들 많이,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막 편집자들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노동자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가에서 뭐든지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분법적으로 권력자와 노동자 이런 식으로의 그런 어떤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어떤 이 막시스트들의 그런 부분들을. 한데 위영일 작가처럼 정말 진정한 미술의 진짜 탈주, 어떠한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런 순수하게 탐구하는 작가들도 있다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제가 더 많았다면은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겠지만 아쉽고, 그래서 말을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정희 그 재단에서 하는 발표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교를 오지게 아주 진하게
아주 진하게 태교를 하고 있어요. 박사 논문 쓰고 나서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책 열심히 읽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박정희 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열망하셨던 조국 근대화란 문명사적 의미라는 거였어요. 단지 산업화, 경제화, 그냥 잘 살고 먹고 잘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닌 거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명사적 의미의 조국 근대화였다는 거죠. 아, 좀 약간 울컥할라 그래. 그래서 네, 지금 진짜 말이 많이 길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 대학생들, 그리고 뭐 청소년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문대 가실 거라면은, 학예사 자격증 좀 따세요. 그리고 미술관에 취업하세요, 좀. 공공기관에 취업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문대 사회과 철학과 이런 거 나오셨으면 그냥 작가들 평론 그냥 쓰세요. 페이스북이든 뭐든 그냥 계속 투고하고 기고하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다른 시각, 그들과 다른, 그냥 뭐 어차피 해봐야 뭐 다 들레주, 뭐 푸코, 뭐시기 이런 사람 요즘에 니콜라 브리오 이렇게 많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여러분의 보수주의 그 시각으로, 아름다운 시각으로 작가들 평가해 주세요. 저는 작가니까 내가 작가를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내 작업하기도 바쁘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좀 경제력을 갖추신 좀 우리 선생님들은 요즘 말로 애들 돈줄 좀 내주세요. 이 작가들. 돈줄 좀 내줘서, 너희들 이렇게 자본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사주는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전시들 많이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공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